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석 형태로 유홍준 교수를 모셨습니다. 원래 백낙청 TV에 공부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건 주로 이제 어느 분이 내가 쓴 글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나하고 뭐 물어보고 그러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초대석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분 이상을 제가 모시고 제가 저보다 이제 잘 아는 그런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건데, 유홍준 교수는 뭐 혼자 오셔도 두세 번 오신 것보다 뭐 훨씬 큰 몫을 하실 테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요. 내가 뭐 한국 민중미술에 대해서 쓴 게 별로 없으니까 공부길이 아니고 초대석이 된 건 당연하죠. 그런 주제라면은 유홍준 교수를 모시는 게 참 우리로서야 너무나 소망하는 바이지만은 이런 그 군소 매체에 유 교수를 오라 그래가지고 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유 교수가 백낙청 TV 잘 보고 있다고 덕답을 하시고, 또 얘기하다가 언제 거기서 민중미술도 좀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말 하길래, 야 옳다구나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날짜는 안 정했지만은 언제 한번 오시겠다는 제가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게 성사가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참 즐거워하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하시고요. 네. 사실 제 이름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저자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한국미술사의 그 저술과 연구 논문인데, 또 그거 못지않게 80년대부터 미술평론가로 그 온몸을 던져서 그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백낙청 TV의 시청자 되는 아주 고급 시청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성향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문학인들이나 학자, 진보적인 학자들이 민중미술을 잘 몰라요. 민중미술이 생산해낸 예술적인 업적이 그분들 이미지 속에 별로 갖고 있지를 않고, 또 이 미술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어디 가서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문학의 경우에는 소설 읽으면 되지만은 뭐 화가들의 작품들이 개인이 같기도 하고 미술관에 있기도 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우리 민중미술을 여기 와서 전도를 좀 해야겠다.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백낙청 TV에 하면은 그 시청자들이 일당백이니까 잘 퍼져나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원을 했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80년대에 이루어진 민중미술은 우리 미술사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문화사에서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 민중미술이 전개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가의 이미지를 그 구체적인 작품으로서 예를 들어가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서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유홍준 교수에 대해서 다른 소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유 교수를 아는 많은 분들이 또 좀 새롭게 듣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홍준 교수 그러면 뭐니 해도 답사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미술사 전공자이고 또 미술평론가로서
참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나도 한국 미술에 대해서 뭐 또 네.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80년대 우리 민중미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미술인들하고 자주 교류를 했고 또 미술전에도 더러 가보고 그 후에도 이제 전시회를 뭐 내가 많이 못 가보지만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유 교수한테 직접 강의를 좀 듣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한가 하는 거를 가늠해 볼 기회가 돼서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유 교수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미술사뿐 아니라 네. 세계 미술사에서도 네. 참 새롭고 중요한 성과이다 라는 건데 그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하시죠. 세계 미술사 또는 현대 미술사 보면은 역시 서구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미술사 속에 일종의 그 사각지대 같은 데가 몇 개 있어요. 이를테면 30년대 멕시코의 그 벽화운동 오르츠코, 시케이로스, 리베라, 나중엔 따마요까지 전개되고 있는 그거는 현대미술사의 당당한 한 장르고 또 30, 40년대 노신의 목파나 운동이 중국 미술사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 문맥에서 우리 민중미술이 세계 현대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미국에서 1930년대에 벤시안 같은 사람의 그 리저널리즘 같은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대개 이런 미술들이 민주화 또 자유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현실과 맞부닥치면서 조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맥이 같아요. 80년대 미술이 그렇게 그 열화같이 일어나게 됐던 데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민주화 진행 과정도 있지만 미술판의 구조 속에서 작가들이 조형적 반발을 하면서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PPT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80년부터 84, 5년까지 현실과 발언, 임술련, 삶의 미술, 시대정신 또는 한강미술관에서 기획전한 거, 두렁, 일과놀이, 힘전 이런 소그룹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미술계 배경으로는 미술계의 당시 그 구조라는 게 국전을 중심으로 한 관학파 아카데미즘이 있고요. 그게 이제 미술대학의 아카데미즘하고 같이 결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상미술을 추구하는 현대미술가들이 있고 또 하나는 화랑가의 인기 화가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되게 또 겹치기도 해요. 75년에 김윤수 선생께서 광복 30주년 우리 미술계에 대해서 글을 쓸 적에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실을 받을 수 있는 작가들은 젊은 작가들에게 기대하는 수뿐이 없다. 그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기존 미술계로는 희망이 없다. 75년에 얘기를 하셨는데 80년대에서 등장을 해요. 그때 상황의 그림이 이런 겁니다. 도상봉의 그 라일락 같은 그림 아주 그 고상하고 멋있죠. 근데 미술이 전부 저렇게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박서보의 묘법으로 생각되는 것도 그 당시에 미술인으로서 조형 추구의 하나이지만은 이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박노수의 이런 그림은 전통을 받으면서 현대화시키는 그림으로 아주 고고하죠. 또 이 상업화랑 속에서 팔리는 장미 이런 그림이 있을 적에 현실과 발언이 탁 등장을 한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충격적인 걸로 현실과 발언 임술련에 나오는 작가들의 경향을 몇 개 보면요. 오윤이 그 마케팅 시리즈로 해가지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무겁지 않다고 텔레비전을 건다든지 김정헌이
텔레비전에 못 나와서 안달하는 자기 마누라하고 딸을 딱 텔레비전에다가 그리는 아주 일상적인 것을 소재로 해서 끌어오고, 노원이의 나무라는 그림은 참 앙상한 나무에 새마을 스피커가 쫙 있는데 보따리 들고 우산 지팽이 짚는 꺼벙한 사람이 저쪽을 향해 가는 거는 현대인의 소외라고 할까? 그런 거를 굉장히 극명하게 그렸어요. 참 명화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목상은 그냥 땅을 뒤집어 가지고서는 시뻘겋게 만들어 놓고, 저게 유명한 적화 통일을 의미했다라고 해서 압수됐던 그 작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종구는 양곡 푸대에다가 농민들의 삶의 실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던져요, 객관적으로. 황제영은 광부가 광산촌으로 들어간 다음에 광부들이 24시간 맞교대하고 있는 모습을 시계에다가, 되게 오일은 캔버스가 본래 이제 정통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담으려는 얘기가 거기에 안 담을 적에는 이종구나 황제영처럼 캔버스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그 그림들이 나온 것이 이제 민중미술의 시작인데, 그때는 민중미술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술대학교 나온 사람들의 조형적 발라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형상을 가지고서 기존의 관학파나 현대 추상화로는 자기를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삶의 미술전, 20대 힘전들은 이런 식의 그 정신없는 그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계 판이 다 흔들려 버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홍성담이나 김봉준 같은 젊은 화가들은 아예 민중적인 형식을 찾아가지고 두렁, 일관놀이라는 그룹 운동을 하면서 아주 대중적이면서 대중과 친화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깔끔하게 고상하게 그린다는 취지는 없이 그냥 싱싱하게 그리는 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목판화가 갖고 있는 대중성의 그 착목을 해서 민중미술 하면은 그 흑백 목판화를 사람들이 많이 연상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도 했고, 또 당시에 깊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민중미술 하면 대개 이런 그림을 그 연상을 하기가 쉽죠. 그랬는데 경찰 민중미술의 첫 제재, 문제성 있으면 화가 입건 해서 미술이라기보다 선동 포스터다. 이게 당시 신문에 난 힘전 사태인데요. 85년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을 열려서 결국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작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민족미술협의회를 만들고 창간호를 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발표의 장이 다 끊겨버렸어요. 전시장에서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전시장을 대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림마당민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림마당민에서 수많은 이제 전시회가 열렸고, 백 선생님도 그림마당민은 참 자주 오셨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 35군데.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전시 열릴 적이면은 이해주의 춤을 비롯해서 구판이 와가지고서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민중운동하고 결합을 하죠. 반고문전이 아주 또 한 번 큰 파동을 일으키는데, 경찰이 들어와서 차단을 하고 하는데, 이 반고문전의 작품들을 보면은 주제가 반고문전이니까 뭐 통닭구이를 해가지고 고문 받는다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때 참 멋있는 그림들이 몇 점 있었어요. 이게 끌려가는 전두환인데 박종철 표를 가슴에 달고, 박불덩이, 네, 박불덩이 그린 거죠. 결국 이건 작품 전시를 못했어요. 전두환 표정이 참 좋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슴에 박종철을 달았다는 거가 이제 작가의 센스죠. 안규철의 미국 대사관은 미 대사관 점령 그거를 했는데, 꺼벙하게 경비원들이 있는데 저기 담 넘어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게 석고로 만드는 건데 안규철이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 어떤 관객이 와가지고 성조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저 사람이 바깥으로 튀는 걸로 싹 바꿔놨어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어요. 이게 신학철이 그린 반고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지금 박종철이 저 위에 있잖아요. 국방색으로 있는 석고를 깨고죠. 그 국방색 석고가 전두환이에요. 그리고 고문 받을 때의 아픔 같은 거를 이렇게 형상화했던 거죠.
화가들의 조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 문학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가 있고, 지금 박볼동이 그린 건 직설적이지만은 이 신학철이 그린 이거에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의 복합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새로운 가는 이러한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6월 항쟁에 이제 드디어 걸개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서 미술의 쓰임새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87년, 88년, 89년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림이 없으면 시위가 안 되고 집회가 안 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무수하게 전개됩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는 저 걸개 그림을 몇 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소모품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됐죠. 그리고 광주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질 적에는 캔버스보다 거리로 아스팔트로 또는 시위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민중미술의 폭을 넓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과정 속에서 민중미술의 형상적 이미지를 모범이 된 건 역시 오윤의 추무인 추무이, 이것이 후배들에게도 큰 자극을 줘가지고 이후에 이제 민중미술 이미지에서 가장 전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마당빈을 그 10년 동안 운영을 사실상 제가 하면서 그때 86년에 민중미술 이 작가들을 민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새로운 미술운동이다 해가지고 그 책을 낼 때 민중미술의 작가들이라고 못 쓰고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이라고 책을 써야 됐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 관에서 이거를 민중미술이라고 해주니까 우리도 그냥 그대로 받는 수뿐이 없는데 문학 쪽에 영향을 받아서 민족미술협의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때 이제 민중하면은 아주 그 불온하다는 거가 이게 덧씌어 있으니까 그거를 넘기 위해서 민족미술이라는 말을 쓰고, 또 작가들이 어쨌든 창작하면서 자기 이념이 있잖아요. 민중미술 이념이든 민족미술 이념이든 그 이념들은 사실 문학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유 교수 어느 평론에 창비에 쓴 글이죠. 늦은 출발, 빠른 성장,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출발은 미술적이 늦었죠. 우선 나는 내가 볼 때 공통점이요. 그때 우리가 소위 민족민주운동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랬죠. 민족민주운동의 일부로 활약했지만은 사실 그때 반독재 투쟁의 큰 부분은 그냥 반독재 투쟁이었어요. 네,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그분들 지지자들이 또 많이 힘을 보탰고, 근데 문학이 그때 좀 독특했던 거는 민족 문학을 표방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이게 민중문학을 겸하는 민족문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는 민족을 일단 앞에 내세우되 내용을 민중적인 내용을 채우려는 시도가 70년대 문학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80년대 그 화가들의 활동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폭발적이었어요. 예. 그게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소설이나 시는 뭐 개인적으로 과격하게 써봤자 그걸로 하는데, 이건 뭐 대중 집회에 걸개도 나오고 또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더 폭발적이었는데, 공통점은 역시 그거 같아요. 단순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아니고 민족, 민중, 예술의 내용을 채워가려는 우리 한국 예술가 나름의 그런 시도였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평론을 하면서 나는 저런 분을 선배로 모델로 해서 해야겠다 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김윤 선생이 있었지만,
김윤 선생님은 그때 이중섭이나 이인성, 김한기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근대 미술을 재평가하면서 우리들에게 현실 의식 같은 거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또래예요.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창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대학교 다닐 적에 창비가 자기 의식화되는 거에 한 교과서였죠. 저도 평론을 하면서 백낙정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는 뭐 하지만은 새로운 창작과 위평의 자세, 나 그런 미술 평론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창비 키즈라고 할 수 있는 그 화가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그 어떤 면에서 의식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술이 갖는 장르의 특성은 소집단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발현이라고 하는 팀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운데 문학은 그게 동해는 있어도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민중미술이 늦은 출발이어도 팍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거기다 원용을 해온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민중미술 운동이 일어날 때 평론이 셌습니다. 김윤수, 원동석, 성환경, 최민, 뭐 저도 있고 윤범모, 나원식, 뭐 최열 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이거를 만들어 나가니까 출격이 셌죠. 마이크가 소시민 부르주아적인 거에 머무르는 거에 반발하는 밑에서 치고 오잖아요. 민중미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같이 제도권에 물들어 있는 그 평론가를 밑에서 그거 다 없애고 오는 그런 미술 경향도 있고 하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면서 그게 이제 민중미술 전체 이미지가 나오는데, 결국 진행 과정도 그렇지만은 생산된 걸로 보면 문학도 결국은 작품으로 얘기하잖아요. 창비가 처음에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작가가 신경님이나 황석영이 등장하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오윤이 어느 잡지에다가 나는 현실과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작가를 발굴을 한다고 그럴까요? 화가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고 또 형성된 게 아니었는데, 민중미술 전개에서 제일 먼저 신선한 충격을 준 건 신학철이었습니다. 김윤수 선생이 서울미술관 관장을 하면서 이분 개인전을 열지 않습니까? 신학철이라고 하는 분이 80년 무렵에 그린 이 꼴라주 작품은 이 구두들이 팍떡 일어나가지고 뭔가 아우성치는 물질, 오브제 뭐 이런 그 현대미술에서 시작해요. 신학철이나 네. 오윤이나 이런 화가들은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그 사이에 내가 잠깐 끼어들어서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라는 1966년에 장비 창간하고 건너논문 그거 읽고서 이제 감명을 받으셨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나는 이제 그 평론을 막 칭찬하는 얘기 들을 때는 좀 착잡해요. 첫째는 당장 유 교수만 해도 그걸 읽고서 이제 그런 평론을 쓰고 싶다 그랬는데, 나는 그 후에 유 교수가 쓴 평론은 적어도 나의 그 글보다는 나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도요. 그보다 나은 평론들을 계속 써왔는데 그걸 제대로 안 읽고 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근데 그게 기본은 거기에요. 그 뒤에 시민문학론도 그렇고 그 뿌리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김윤 선생, 김윤 선생의 영향이 컸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창비가 더 컸다는데, 사실은 김윤 선생이 창비의 편집위원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70년대부터. 그러고 나중엔 발행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윤 선생도 단순한 미술대학 교수나 미술평론가가 아니라 창비하고 이렇게 같은 운동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하면은
이형준 교수도 그래요. 예. 이형준 교수가 아까 답사기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랬지만 기행문학이라는 것도 문학의 중요한 장르인데 우선 기행문학에 아마 이형준만한 기행문학 저자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 독보적인 경지를 계속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문단과 동시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미술 평론도 그 평론인 이상에는 크게 보면 문학이죠. 그렇죠. 그대로 된 거니까 문학 평론을 문학의 일부로 이제 보는데 그건 문학을 다뤄서라기보다는 작품을 읽은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써냈기 때문에 그게 문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 평론도 그런 의미에서는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에서 더 중요한 거는 유형준의 미술 평론에 갖는 특징이 그 뭐 유형준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미술 평론가들이 공유한 자세겠지만은 창비에서 가령 문학 평론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이제 내가 잘 쓰는 말로 뭐 민족문학의 현 단계, 뭐 새 단계 이러면서 문학사 또는 우리 일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지금의 문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유형준 교수 처음부터 미술평론이라는 게 뭐 그냥 감상하고 감상문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미술사의 과정에서 이 미술 작품을 평론했고 또 하나는 나도 그렇고 그 점에서 나는 우리 이 교수하고 동료의식을 느끼는 게 이게 방관자적인 평론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80년대 운동권 한참 할 때는 누구 욕할 때 평론가적 자세라는 말을 했는데 평론가적 자세가 아니고 저는 그 말을 한복판에서 비평적 증언이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이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해서 내가 대신 대변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우리가 그때 욕하던 평론가적 자세하고는 다른 얘기죠. 평론가 자세는 남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뒷짐 지고 서가지고 품평이나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나도 안 그랬고 우리 이 교수도 미술 평론을 쓸 때는 그 큰 운동의 일부로서 그랬죠. 일부러서 발언을 하고 그랬다는 점에서 창비도 역할도 있고 김인 선생의 그런 그 다각적인 노력도 있고 문단과 미술계에 두 발 이렇게 걸치고 있는 유형준 교수의 역할도 컸다고 봐요. 새로운 미술 운동이든 민족 미술이든 리얼리즘 운동이든 말은 나왔는데 작품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의 이 신학철의 이 작품은 그냥 그 현대 물질 문명이라든지 오윤이 나오기 전가 이때가? 오윤도 그때 이제 그 개인전은 아니었고 그때 현발을 통해서만 나오고 김윤수 선생의 그 초대전으로 나오는데 이때 정말 명작인 이 한국 근대사가 81년에 근현대사의 아픈 장면들이 불기둥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코카콜라의 등이 찍히고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이 작품이 참 충격을 많이 줬어요. 저 그림 가운데에 남자가 여자 안고 있는 게 신금단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의 이산가족이나 분단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동경올림픽의 그 육상선수 아버지가 가서 만나는 그걸로 이제 분단을 저렇게 집어넣는데 이후에 신학철의 이 근대사 시리즈는 계속되죠. 신학철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묘사력도 뛰어나지만은 상상력이 하단 부분에 육체가 서로 칼로 찌르고 오토바이에 강간당하고 그리고 가슴에는 쥐가 파먹고 그 위에 노동자들이 있는데 신학철이 이 작품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87년 가서야 완성을 해요.
이거 마지막을 어떻게 그릴까 하는 거였다가 결국은 당시 저 음란 영화 뽕이 있어요. 그거의 한 장면으로 키스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완결을 하죠. 신학철의 근대사 시리즈는 역사의식에서 현실의식으로 이행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 감동적인 작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학철이 김천 아주 저 깡촌 출신이어서 농촌에 대한 서정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사람이에요. 그 신기루라고 하는 작품이 저기 공순이가 되기 위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새참을 먹다가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바라보잖아요. 저 처녀는 머릿속에 도시에 대한 저런 환상을 갖고 간다 하는 아주 서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농촌의 서정을 보여주는데, 어떤 애호가가 이 작가한테 이 그림 저 위에 것만 빼고 아래 것만 어떻게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실제로 농촌의 서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린 작품을 그동안 뭐 우리가 보기 힘든데, 신학철의 경우에는 이 자기 삶에서 진짜 그리고 싶은 건 저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만들어 그려지는데, 고개 넘어서 공순이 떠나는 거예요. 신학철한테 이 소 진짜 잘 그렸다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 처갓집 소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가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요. 황혼 이렇게 딱 해놓은 거가 이런 그림, 저 뒤에 까마귀도 하나 앉아 있죠. 이런 그림은 당시 상황의 어떤 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중미술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꽤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명한 그 모내기 사건, 잡혀갔죠. 잡혀간 거고, 작품도 압수돼 가지고 완전히 그 누더기가 됐죠. 이 그림은 통일 모내기 아니겠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땐 괜찮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단국대 학생들이 뭐 이 부채를 만들어 썼다가 그걸 수색한 게 여기까지 불똥을 튀어서 결국 재판을 받아서 법정에서 이 그림을 놓고 하나씩 판사가 물어보는 현장 증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지금 이 그림이 통일을 주제로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쭉 있는 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통일에 방해되는 거를 지금 썰애질로 해서 쓸어내는 겁니다. 신학철은 아까 얼굴 보여줬듯이 진짜 촌사람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분이에요. 정말 그 순박한 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에 뭐를 내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를 지금 찌고 있는 겁니다. 찌다니요. 모판에서 쪄내야지 뭐를 내는 거죠. 아직 그 옆에 있는 거가 뭐를 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위로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고봉으로 밥을 퍼놓고 지금 신나게 먹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백두산은 통일의 상징이고 어린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띄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검사는 남한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북한은 저렇게 그 평화롭게 춤추고 잘 먹고 그 뒤에 복숭아꽃 핀데 초가집이 있는데 그건 김일성 생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방공법 위반이 된 거예요. 신학철이 얼마나 순진한 화가인가는 그때 판사가 저 소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썰애질하는 옆에. 그거 보고 판사가 신학철한테 물어,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 육촌 형님입니다. 고향에 가기만 하면 형님이 저기서 자기를 쟤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당당한 농부여서 내가 저 형님을 언제 한번 그려야지 하는 거였다고. 이게 그 민화처럼 이렇게 저 천도복숭아가 그 커튼을 치고 있는 걸로 해서 그런 서사적 내용을 그린 그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감동을 주는 거에 하나는 이 묘사의 성실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철 그림이 당시 상황에도 맞고 지금 봐도 감동적인 게 있죠. 난 이 타는 목마름으로가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타는 목마름으로가 두 개를 만드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손을 뻗쳐가지고서 태양으로 이게 민주주의를 향한 그 욕망 그거를 담아냈는데 신학철이 돼지가 꿈틀 그리는 걸 많이 그리잖아요. 박경리 여사가 김지아 추록 기다리는 그 장면을 가지고 김지아 아들이죠. 저 아래에는 독립군 처형되는 그거를 넣어가지고 돼지가 솟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이소선 여사의 이것도 옛날부터 내려온 초상화 전통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시대상과 전태일과 이소선 여사를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처럼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후광까지 다 해서. 신학철이 그 작가적 상상력을 굉장히 깊이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백기환 초상화에서는 또 달라요. 신학철이 저하고 운주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운주사에 그 와불이라는 게 저게 일었으면은 서울이 일로 온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제 답사기가 지금 3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철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0주년을 기념한 그림을 그려줬어요. 운주사 화불을 뒤집어 타고 신밧드의 항해 떠나듯이 탁 떠나는데 일본편 실크로드 편까지 써서 나가는데 운주사 화불 뒤에 석탑 하나 있잖아요. 저건 가문사탑을 그려서 민족적 자존심을 뒤에다 싣고 세계로 간다 이거예요. 신학철 그림을 그래서 우리 백낙정 TV 그 시청자들이 얼만큼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여준 이 신학철이라고 하는 이분이 보여준 이미지 세계가 어떤 소설가의 그 소설 뭐 5권, 10권에 되는 읽고 느끼는 거하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